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학기에 계속해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의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고 있죠. 네. 벌써 존재와 시간 강의도 네 번째가 되었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존재와 시간 전체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상에서는 존재와 시간 서론의 1장과 2장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전체 1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1장과 2장이 있고, 그리고 존재와 시간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편과 2편까지만 쓰여졌다가 중단된 책이죠. 그래서 1편 1편이 6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2편도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편 1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1부의 제목이 이런 거죠. 1부의 제목. 현존재를 시간성으로 해석하고 시간을 존재에 대한 물음의 초월론적 지평으로 설명하는 것. 이게 1부의 제목이고요. 그 1부의 1편이라고 하는 것이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 분석.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 분석. 이게 1편의 제목입니다. 이 1편에 대해서 6개의 챕터가 있고요. 한마디로 1편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인이라고 하는 현존재를 예비적으로 또 기초적으로 분석을 하겠다, 아날리틱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장에 있는 이야기는 현존재를 예비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과제를 내가 설명하겠다. 그래서 이 현존재를 예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과제의 설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1장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1장은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가지의 절은 9절, 10절, 11절인데요. 9절은 현존재 분석론을 한다고 하는데, 현존재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현존재 분석론의 주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 주제는 이제 인간 현존재죠. 그러니까 현존재 분석론을 할 때 주제는 바로 인간 현존재인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인간을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1부 1편의 주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을 분석하고 그리고 시간으로 넘어가서 존재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인간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을 존재와 시간에는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현존재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현존재를 분석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존재 분석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인간을 분석하는데 그러면 전통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많이 탐구한 학문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죠. 그리고 생물학도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도 생물이라고 생각할 때 인간을 생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3가지 학문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뭐라고
뭐랄까요, 인간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학문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러한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하고 다른 걸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현존재 분석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과는 구별된다는 거죠.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자신의 현존재 분석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제는 역시 인간인데, 인간을 분석하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간을 분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이데거가 취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이데거 자신이 인간에 대해서 분석할 때 실존론적 분석론을 하는데요. 이게 원시적 현존재, 우리 그 원신 연구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민속학이라고 하죠. 민속학하고 민속학에서 연구하는 그런 인간 연구하고 어떤 연관을 맺는가를 좀 더 부가해서 설명을 하고, 인간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세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세계라고 하는 개념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1장 현존재를 예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과제의 설명 부분은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장에서 하는 거는 결국에는 현존재 분석론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현존재 분석론은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하고 구별이 되는 거다. 다른 거다. 다른 어떤 각도에서, 다른 방향에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인간을 인간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분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실존론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민속학이나 인류학에서, 문화인류학에서 하는 방식하고도 또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간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할 때 인간과 연관된 세계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큰 틀에서는 존재의 의미를 알려고 한다. 이게 존재와 시간의 목적이고, 그 지평으로 시간을 알려고 하고, 그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지평을 파악해내기 위해서 먼저 기초적으로, 예비적으로, 기초적으로 인간을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존재, 인간 현존재를 분석해야 되는 과제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1장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9절부터 보죠. 9절은 현존재 분석론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존재 분석론에서 분석의 대상은 바로 현존재죠, 현존재. 그래서 분석의 과제로 주어진 존재자는 바로 현존재인데, 여기에서 이 현존재는 각기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이 분석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각기라는 말이고요, 각기. 하이데거 철학에서는 각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각자성. 예, 마이니카이트라고 하는 이 각자성. 그리고 이제 자신, 젤브스트. 영어로는 셀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적인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존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각기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이 현존재는 자기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죠.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나의 존재가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펜이 하나 있는데요. 얘는 자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얘는 자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우리가 바로 이제 자기 존재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기의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존재자는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펜하고 또 이제 이 고양이하고 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현존재는 각기 자기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나의 존재가 매우 문제가 되는 그런 존재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현존재는 이 존재자의 본질이 어디 있냐면 그의 존재해야 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존재해야 함. 그래서 쭈자인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향하여 존재, 가능 존재, 어디를 향하여 있는 존재, 이런 이제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특징을 우리 현존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현존재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자의 본질 에센티아는 실제에서 개념 파악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센티아나 이그지센티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 그 중세적인 어떤 이제 그 라틴어적인 이제 그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본질과 실존이라고 하는 말로 보통 이거는 이제 실존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제 우리 그 한글 존재화 시간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존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existence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는데요. 이거하고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existentia라고 하는 것은 현존이라든지 이런 말로도 번역, 또 이것도 또 이제 그 어떤 그 현존재라고 하는 거하고 또 헷갈리기 때문에 그 실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실제, 에센치아하고 이그지스텐치아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중세적인 그러한 그 어떤 그 구분 거기에서 이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그지스텐치아에서 이제 그 생각되어야 되는데 이보다는 좀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 독일 엑지스텐츠라고 하는 거죠. 실존에서 이제 그 파악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세적인 이그지스텐치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눈앞에 있음, 포환된 자인이라고 하는 눈앞의 존재를 의미하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눈앞의 존재가 아니고 이런 것도 이제 그 이그지스텐치아의 어떤 차원에 있는 거죠. 그러나 얘가 있는 거하고 내가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얘는 자기도 안 가지고 있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지 자기 존재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그 녀석은 아닌 거죠. 이런 녀석은 아닌 거죠. 하지만 나는 나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이제 존재자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제 볼펜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파악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그지스텐치아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하지만 이제 하이데거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엑시스텐치, 이그지스텐치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앞에 있는 어떤 이제 존재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현존재에게 적합한 현존재의 어떤 존재 방식은 바로 엑시스텐츠라고 하는 실존에 있다라고 실제가 아니라 이제 실존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이데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현존재의 본질은 그의 실존에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현존재의 본질은 그의 실존에 있다. 그래서 그 현존재의 특성은 속성, 보통 이제 실체에 부대되는 속성,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 속성 이러한 방식으로 현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현존재에게는 존재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존재 방식. 그래서 현존재의 성격은 바로 이러한 존재함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현존재에게서 현존재가 존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의 현존재인 거죠. 나의 존재. 그리고 또 이 현존재는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으로 존재하면서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현존재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가능한 본래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면모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상실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존재 지금 설명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게 되면 우선 각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제 현존재인 거죠. 각자성. 그리고 이제 자기 존재. 자기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자기 존재와 관련을 맺고 있는 존재자. 이게 바로 이제 현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존재의 특징은 또 뭡니까? 실존에 있었죠. 실존. 특히 현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었고 이 실존은 가능성하고 밀접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존재는 자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가 될 수도 있고 자기를 상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본래성과 비본래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된 존재자가 바로 현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래성과 비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가 각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성과 비본래성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성격은 우선 본질에 우선한 실제, 더 정확하게는 이제 실존이죠. 실존의 우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존재는 아주 독특한 존재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눈앞의 것이라고 하는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게 되면 눈앞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손 안의 것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손 안의 것은 좀 도구적인 면모를 말하는 것이고요. 눈앞의 것은 그저 사물적인 면모를 말하는 것인데 현존재는 이런 것하고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존재라고 하는 존재자의 이러한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존재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면 현존재는 자신을 그의 존재에서 이해하고 있다. 자기 존재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게 현존재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의 존재, 자기 존재에서 이해하고 있고 또 자신의 가능성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존재가 실존 구성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현존재는 실존 구성틀을 가지고 있다. 현존재는 실존적인 구성틀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존재를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 이런 실존적인 면을 제쳐놓고 해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존재의 존재의 문제틀을 실존의 실존성에서 전개해야 된다. 엑지스텐지알리테트라고 하는 실존성, 여기에서부터 이제 존재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실존성, 이 실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존재의 존재를 파악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분석되고 연구되어야 될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존재의 존재를 말하려고 할 때 이런 실존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현존재의 실존의 구체적인 이념에서 뭔가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실존성을 찾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일상성과 평균성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 존재화 시간에 진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죠. 바로 우선대개라고 하는 말이 우선대개. 우선대개. 보통 이렇게 이제 쓰죠. 우선대개. 우선대개.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의 매우 긍정적인 현상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상의 무차별성을 또한 평균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상성과 평균성에서부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평균적인 일상성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와 시간을 읽다 보면 매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분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상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이제 그 단어들이고요.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 많다는 왜 이래 되느냐? 존재와 시간은 평균적인 일상성을 건너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제 평균적인 일상성은 비본래적인 것이에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비본래적인 양태예요. 하지만 이것은 실존성의 선언적인 구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그 평균적인 일상성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 일상성은 비본래적이지만 그러나 실존성의 선언적인 구조가 거기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구조는 여기에서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래서 평균적인 구조가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거 비본래적인 거죠. 비본래적인 양태의 구조하고 본래적인 구조는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본래적이거나 본래적이거나 구조는 같다는 거죠. 구조.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대개라고 하는 평균적 일상성으로부터 비롯된 이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그냥 틀린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똑같거든요. 이것이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존재와 시간은 구조적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와 시간은 매우 구조적인 책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제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현존재 분석론을 한다는 거죠. 현존재 분석론을 하는데 현존재를 분석하는 거죠. 이 현존재는 각자 자기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존성을 가지고 있죠. 실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현존재를 분석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상성 그리고 평균성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어떤 이제 양태에서 현존재를 분석하고 이걸 다시 실존론적으로 규명하고 이걸 다시 이제 존재론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존재를 분석하는 것은 실존론적으로 해야 돼요. 하지만 일상성과 평균성을 건너뛰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구조하고 이제 이거는 비본래적인데
본래적인 구조하고 구조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르겠죠. 비본래적인 거하고 본래적인 거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절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 내용들 있죠. 이게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재 분석론을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인간학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철학의 영역에서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철학에서 인간을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 그리고 생물학하고 구별해서 자신의 이런 현존재 분석론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존재 분석론은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존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론적인 분석론을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하고 구분하겠다는 것이 10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철학에서의 인간 이해를 비판하면서 근대의 자아와 주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논의를 개진합니다. 오늘날에야 뭐 포스트 모던이라든지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철학에 의해서 근대 자아와 주체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널리 알려지고 일반화되었던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 시대에는 여전히 이러한 영향력이, 이러한 사조의 영향력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새롭고 뭔가 굉장히 독특한 어떤 입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데카르트를 비판하게 되는데요.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야기했는데 나는 생각한다는 잘 사유했다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이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자아와 주체라고 하는 것의 존재, 자아와 주체가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인식론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자아와 주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근대 철학의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철학이 인식론적으로 전환되면서 존재 문제를 상당히 소홀하게 했었고, 특별히 굉장히 근대 철학은 자아와 주체가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철학인데, 그런데 이제 이 자아와 주체의 존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소홀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아와 주체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유사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체, 영혼, 의식, 정신, 인격 이런 이제 단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예를 들어 사물화되지 않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럼 이건 어떤 존재냐? 주체는 어떤 존재냐? 주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이데거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근대 철학의 끄트머리 무렵에 생철학이 나온 거죠. 삶의 철학. 이 삶의 철학의 주요한 인물로서 딜타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딜타이가 정신과학에 대해서도 탐구를 하면서 해석학적 철학을 전개했었는데 하이데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딜타이의 주된 업적은 삶을 물었다는 데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레벤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논의하고 삶의 문제를 파고든 것이 딜타이 철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삶 자체가 존재 양식으로서 존재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 혹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는 또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주체 철학에서
삶의 철학으로 넘어왔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현존재 제와 관련해 가지고 주체에서 삶으로 넘어왔는데 주체의 존재를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존재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격주의라고 하는 측면을 다루게 되는데요. 후설하고 쉘러를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후설과 쉘러는 또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제 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인격.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또 후설과 쉘러도 인격의 존재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이제 그 비판이 가해지는 것. 이게 이제 근대에서 주로 데카르트부터 쉘러까지 이르는 하나의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이제 관점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막스 쉘러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철학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분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체나 삶이나 인격으로 이렇게 이제 인간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철학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세 가지가 공이 똑같이 뭘 안 했냐면 주체의 존재에 대해서 삶의 존재에 대해서 인격의 존재에 대해서 다 이렇게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인간 현존재를 존재라는 관점에서 논하죠. 그래서 인간이라고도 안 하고 현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존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어까지 만들어낸 거죠. 아니면 하이데거가 인간이라고 할 때 자꾸 이런 것들을 또 올리게 되니까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하이데거는 철저히 인간을 존재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현존자라고 불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인간 현존재는 실존이라고 하는 면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일상성을 통해서 평균적 일상성을 통해서 실존론적으로 분석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이데거의 기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주체나 삶이나 인격이라고 하는 걸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데카르트로부터 쉘러까지의 이러한 논의들하고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그 데카르트로부터 쉘러까지 거의 뭐 근대 철학 전체죠. 이러한 이제 인간학은 사실은 알고 보면 저 옛날에서부터 그런 어떤 이제 이런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그 전통적인 인간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통적인 인간학. 자, 그러면 서양이라고 하는 문화권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의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우선 그리스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 전통. 여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 이제 조온 로곤 에코온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이성을 가진 동물, 말을 가진 동물 이런 의미인 거죠. 어쨌든 이제 로고스를 가진 동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이성적 생물로 파악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관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서양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전통이죠.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이마고 데이, 신의 형상으로 이해를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리스의 정의와 신학적인 실마리, 그러니까 이성적 동물이라든지 신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이 또 망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망각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이 전통 자체가 인간을 눈앞에 있음,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그 손 안에 있음하고 구별이 됩니다. 이 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도구적인 어떤 걸로 쉽게 일단 이야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눈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순전한 사물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언어는
눈앞에 있으니까 손안에 있음이지만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현존재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실존론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닌 것이죠. 실존이라고 하는 실존성의 차원에서 파악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이런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을 파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인간학 자체가 불충분한 존재론적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을 계속해서 보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면이나 각자적인 면이나 자기를 뭐 이렇게 실현한다든지 자기를 상실한다든지 가능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충분한 존재론적 기초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근대까지 이어져 가지고 데카르트로부터 셀러까지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불충분한 인간학을 가지고 현존재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서양의 유구한 전통,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쉘러에 이르는 이러한 유구한 전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 현존재를 파악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 이야기인 것이죠. 네, 하이데거가 길게 인간학의 어떤 존재론적 한계를 이야기했다면 이어서 간단하게 심리학과 생물학도 존재론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이데거에게 따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결여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존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 결여적인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너무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생철학이 아니죠. 그래서 실존 철학이고 그리고 이제 존재의 철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삶을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것은 생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실존이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양식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 존재론적으로 충분히 근거 제시된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학문들은 다 무의미한 학문이냐? 이건 아니죠. 하이데거가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과학 분과들은 또 철학 분과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데거가 이런 이제 자기의 존재 사유를 펼쳐갈 때 이러한 이제 학문들을 가지고 자신의 현존재 분석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1장의 9절과 10절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이라고 하는 것은 9절에 있는 이야기는 현존재 분석론의 주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현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뭐 자기 존재라든지 각자성이라든지 실존이라든지 그에 따른 본래성과 비본래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를 했고요. 현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10절은 이러한 현존재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은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11절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보충적인 논의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러한 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존재를 일상성에서 분석해서 평균적 이상 분석해서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우선대개라는 말이었죠. 우선대개. 이런 이제 일상성에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이제 실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어떤 이제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실존론적 분석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거는 원시적 현존재, 원시인의 어떤 삶을 다루는 거하고 좀 통하지 않을까,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런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성에서 해석하는 것은 원시적 현존재의 단계를 기술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민속학이라든지 문화인류학. 그러면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이 아니라면 민속학이나 문화인류학적으로 하겠다는 거냐? 이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하이데거가 말하는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성하고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도로 발전된 문명 속에서도 현존재는 일상성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도로 발달된 현대 과학기술 문화에서도 사람들은 다 일상이 있죠. 그리고 오히려 더 이런 일상성에 매몰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시적 현존재도 비일상적인 존재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또 원시인들만의 특수한 일상성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존론적 분석론, 이것을 우선대개라고 하는 일상성에서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원시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원시적 현존재가 하이데거가 말하려는 거하고 더 잘 통할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시적 현존재는 현상들에 근원적으로 몰입을 해서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존재의 존재론적 구조를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하이데거 시대에 지금 더 발전했죠. 문화인류학과는 학과도 생기고 민속학이라든지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은 이미 자료와 재료를 정하고 선별하고 정리 작업할 때 이미 앞선 개념과 해석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사실은 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시적 현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 훨씬 더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의 존재론적 구조를 끄집어낼 때 더 유익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속학이나 문화인류학하고 뭔가 또 더 잘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이데거가 보는 현대의 어떤 과학으로서의 학문으로서의 민속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서 근대적인 어떤 그 학문의 개념과 해석 안에서 움직이고, 그러한 또 서구적인 틀 안에서 재료를 채용하고 선별하고 정리 작업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이데거 자신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현대인이든 혹은 이제 원시인이든 다 일상성과 그리고 실존적인 차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상성을 통해서 실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이제 현존재 분석론의 과제가 설명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가 뭘 하려는가, 특히 이제 이 현존재 분석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존재 분석론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앞으로 현존재 분석론을 하려고 해. 1편, 1부 1편의 이야기는 현존재 분석론이야. 근데 내가 이걸 하려고 할 때, 그럼 인간 분석하네? 인간을 분석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인간을 분석하려면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인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성을 통해서 실존론적으로 내가 파악해서 결국에는 존재의 문제로 나가려고 하는데 나의 어떤 이제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하고 있느냐, 세계 개념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라고 하는 개념이 참 어렵다. 그래서 이제 세계상을 정리 작업하려고 할 때 세계라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이념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어렵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자체가 현존재의 구성 요소라면, 이건 하이데거 이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세계 현상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현존재의 근본 구조에 대한 통찰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챕터에서부터 하이데거가 그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냐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중간 연결고리인 거죠. 그래서 연결고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현존재 자체가 세계 내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와 현존재를 사실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하이데거가 이런 논의를 펼쳐나갈 때 참 어려운 것이, 세계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장에 있어서는 현존재는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장부터는 세계의 세계성을 이야기하고, 이 세계 안에 결국에는 타인의 문제, 자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나서 내존재 이야기까지 한다는 거죠. 내존재.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세계라고 하는 개념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1장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서론보다는 1장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는 좀 더 분명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1부 1편 1장은 1편에 있었던 나머지 이야기들, 1편에 있는 나머지 이야기들을 좀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부 1편 1장 전체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